(2025년 12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주말이라 특별한 뉴스가 없어서 한반도의 국제정치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대만 해외 위기는 한반도의 위기다. 반대로 중국 대륙이 분열되면 우리한텐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만 해협 위기를 안일하게 보지 말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만 해협 위기는 우리랑 거리가 있으니 깊이 개입하지 말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깊이 개입하자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마침 일본의 육상자위대의 간부 후보생을 한국에 보내겠다. 그리고 한국의 간부 후보생을 일본으로 초청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일 군사 관계가 조금 좋지 않았었어요. 두바이 에어쇼인가 거기 참가하기 위해서 한국 공군이 블랙 이글 에어쇼 팀을 보내려고 했었죠. 작년인가. 근데 이게 한 번에 못 날아가니까 일본 저 남쪽 오키나와쯤에서 기름받고 그 다음에 어디 필리핀 가서 기름받고 이렇게 해서 쭉 날아가려고 그랬는데 이 블랙 이글 그 항공기가 과거 독도 상공을 비행한 적이 있다. 일본의 영토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급유를 거부해서 우리 블랙 이글 팀이 에어쇼에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일본과의 군사 행사를 군악대 상호 방문이라든지 훈련을 중단했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관계가 이어졌었는데 일본 측에서 간부 후보생 다시 교환하자 이렇게 제의해서 교류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전에도 하던 거였죠. 일본의 간부 후보생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육군, 해군, 공군의 사관학교가 있죠. 사관학교에 다니는 군인 준비생, 장교 준비생을 우리는 생도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사관학교가 없고 방위대학이 있습니다. 방위대학은 육해공군을 다 통합한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다닐 때 그 친구들도 후보생이라고 부르는 생도라고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4년을 마치면은 육해공군으로 쪼개지죠. 그래서 각자 자기 군대에 가기 위해서 다시 1년간 교육을 세게 받습니다. 그때 간부 후보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본의 방위대학은 그냥 군사학을 배우는 대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 대학 나온 친구들도 내가 일본에서 장교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학사장교로 지원해서 합격하면은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이제 장교가 되는데 그때 교육받을 때 간부 후보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한국에 보냅니다. 우리랑 조금 다르죠. 우리는 간부 후보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ROTC들을 우리가 생도라고 안 부르고 후보생이라고 부릅니다. 사관 후보생. 근데 보통의 후보생이라 그러면은 학사장교 있죠.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장교가 되겠다고 해서 훈련받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후보생이라 그러는데 그들하고 일본의 방위대학 또는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을 서로 교환하는 건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군사교류를 다시 했다. 그리고 이거는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일어났을 때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만 해협 문제에 개입하지 말자 그러는데 우리 군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역사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요.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있는 곳을 때려왔는가를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중국을 사람들을 우리가 한족이라 그러죠. 한족이란 말은 한나라 때의 사람이란 얘기죠. 근데 한나라가 있기 전에 중국은 춘추전국도 있었고 몇 개의 나라가 더 있죠. 중국 역사에서 첫 번째 나온 나라는 여름하자를 쓰는 하족입니다. 하나라입니다. 하나라. 하나라 다음에 상나라, 주나라가 있었고 주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춘추 전국에 혼란이 있다가 진나라가 통일하고 진나라가 다시 항우하고 유방이 나눠 싸우다가 유방이 이겨서 한나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한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중국인들은 자기네들을 최초의 나라가 여름하자 하나라니까 하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족을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화려하다 할 때 화자, 꽃화자는 아니고 중화요리할 때 그 화자, 그 화자를 붙여 화하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화하족이라는 나라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하다가 주나라가 무너지면서 쪼개져 싸우는 춘추 전국으로 들어가죠. 이 춘추 전국 때 이 하족들끼리만 나눠 싸운 게 아니라 저 북방민족인 흉노도 들어오고 다른 쪽도 들어와서 막 서로 섞였습니다. 종족이 막
섞여버렸죠. 그러다가 진시황이 통일하고 난 다음에 한나라가 다시 재통일했을 때는 하족 이외에도 북방민족이 많이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족이란 말을 안 쓰고 북방민족을 받아들였으니까 한족이란 말을 씁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자, 한나라 시절에 이제 중국이 통일은 했습니다. 자기네 춘추전국의 무대는 통일했지만 그러나 주변국에 위험이 있었거든요. 어떤 위협이 있느냐? 흉노족들이 춘추전국 때 중국에 많이 녹아들긴 했지만 여전히 위협이었습니다. 그 흉노족을 위협으로 봤기 때문에 한나라가 흉노를 토벌합니다. 유방이 죽고 유방의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고 증손자가 왕이 됐습니다. 그게 제7대 황제인 한무제, 이름은 유철이죠. 유철은 중국 역사에서 대단한 정복군주입니다. 그가 이 흉노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서기전 121년 감숙성 그 북서쪽을 때리게 되죠. 그쪽은 어딘가 하면 황하가 있는데 황하 중상류의 서쪽입니다. 그래서 하서 지역이라 그러죠. 그 하서 지역을 정복하고 4개의 군을 만듭니다. 하서 4군을 만듭니다. 그게 서기전 121년입니다. 그래서 위협을 하나 제거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위협을 제거하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서기전 111년에 남월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합니다. 지금 광동성 부근에 있는, 지금 베트남보다는 더 북쪽, 홍콩, 하이난, 해남도 부근에,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를 정복해서 그쪽에 뭐 좀 헷갈리는데 6개 군을 세웠다가 뭐 나중에 7개 군이 9개 군 늘어나는데 어쨌든 이쪽은 남쪽이죠. 그래서 남중 6군, 남중 7군 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이 남쪽까지 통일해서 대륙을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를 때리는 겁니다. 서기전 108년 순체 등이 장군이 돼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고조선을 정복하고 한사군, 낙랑군을 비롯해서 4개의 군을 만들죠. 그때부터 우리는 400년 이상을 중국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한나라가 중간에 신나라로 한번 끊어지긴 하지만 후한이 또 이어져 갖고 500년 정도 가거든요. 그 500년 거의 같은 기간을 중국의 식민지로 한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나라가 무너지면서 진나라가 등장하죠. 진나라가 바로 깨갱하면서 선비족한테 깨집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남북국 시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5호 16국이 한족이 아닌 5개의 이민족이 들어와서 16개의 나라를 세우고, 남쪽에서는 진나라가 도망가서 작아진 나라를 동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대립해 있다가 이 5호 16국이 통일이 됩니다. 그걸 선비족이 통일해서 북위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반대로 동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송, 제, 양진 등 6개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남북조 시대가 이어집니다. 바로 그 시절에 고구려가 힘을 써가지고 영토를 확 확장합니다. 상당히 확장합니다. 지금 북경 지역을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중국이 통일되는데 이 북위가 망하면서 좀 나라가 좀 복잡해지는데, 그게 2개의 나라로 쪼개졌다가 뭐 그게 북주, 북제, 처음엔 동위, 서위로 됐다가 북제, 북주가 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중에 수나라가 되면서 수가 북쪽을 먹은 다음에 남쪽에 있는 남조를 정복해서 다시 통일 왕조를 만들죠.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고구려를 칩니다. 고구려는 그걸 막아내죠. 그리고 수나라는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로 당나라가 들어서는데, 당나라는 돌고를 치면서 거의 동시에 고구려를 칩니다. 돌고를 먼저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돌고의 그 군주의 무덤 옆에 고구려의 군주인 보장왕을 끌고 와서, 보장왕이 나중에 당나라 땅에서 죽거든요. 그 무덤을 같은 곳에 만들어줍니다. 치욕적인 사건이죠. 중국이 통일되면 중국이 남쪽의 위기도 없애거나 서쪽의 위기를 없애면은 그 다음은 항상 우리를 때린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흐르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한족이 항상 중국을 지배한 게 아니에요. 이민족이 중국을 지배한 사례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몽골, 그리고 여진이 중국을 지배한 거죠. 자,
당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혼란을 겪습니다. 5대 19개 나라의 혼란을 겪을 때, 그때 이제 고려가 우리는 강력하게 올라오는데, 그때 거란이 일어나서 5대 19국을 통일했던 중국의 송나라를 박살내면서 남쪽으로 밀어내죠. 그때 거란이 이 송나라를 때릴 때 보면은요, 거란은 우리 북쪽에 일어났잖아요. 먼저 우리를 때려가지고 우리랑 외교적 합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서희가 국경 문제를 단판 짓고 안 싸운다라고 하니까 우리랑 정리를 한 다음에 박살을 내버리죠, 송나라를. 그러니까 이민족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 북쪽에 있는 이민족이 일어나면 우리부터 때리고 중국을 쳐들어간다. 자, 그런 거란이 누구한테 무너진가 하면 여진한테 무너집니다. 여진족도 고려하고 먼저 외교를 해서 우리랑 안 싸운다라고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란을 박살내고 다시 송나라를 아주 막말하면 개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중국이 거란 때도 그렇지만 여진은 금나라 세웠거든. 금나라 때도 중국은 밑에 송이 있으니까 남북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려는 상당히 숨을 쉬고 잘 지낼 수 있었죠. 그러한 금나라를 누가 무너뜨린가 하면 북방적인 몽골이 일어나서 징기스칸 무너뜨리고, 몽골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1259년에 고려를 때려서 고려를 항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조금 안 되는 1275년에 남송을 쳐들어서 남종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가까운 북방족이 일어나면 우리를 먼저 항복시킨 다음에 중국을 때리는 거였죠. 그래서 원나라 때 우리는 사실상 원에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통일되면 우리는 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명나라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여진족이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꿔서 또 일어납니다. 누르하치가 일어나죠.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먼저 우리 북쪽에 있으니까 우리를 때립니다. 그래서 1636년에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조선의 항복을 받죠. 그리고 8년이 지난 1644년 명나라가 무너집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그 전에 이자성이라는 자가 농민 반란을 일으켜서 명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이자성은 큰 대자, 저 사람 참 질서 잘 지키던 순자 있죠, 순자. 대순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때 명나라가 만주족을 막기 위해서 총사령관으로 오삼계라는 사람을 지금의 산해관 쪽에 보내놓고 있었는데, 이 이자성이 이 오삼계를 애를 먹입니다.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오삼계의 애인이 아니 첩이지, 아주 미인으로 알려진 진원원으로 알려졌는데, 그를 어떻게 하고 또 오삼계 아버지를 막 매를 때리고 막 그러니까 오삼계가 여진으로 누르하치안 쪽으로 투하하죠. 그러면서 이 만주족 군대가 들어오면서 대수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세웁니다. 자, 이거 순서도 보게 되면 먼저 우리를 굴복시킨 다음에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쪽에 있는 북방민족이 일어나면 먼저 우리를 때린 다음에 중국을 때렸고,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라든지 또는 당나라 이런 경우는 중국 남부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때렸다는 겁니다. 주변에 강한 나라가 있는 건 싫거든요. 자, 지금 중국은 어떻게 됐느냐?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다 통일했죠. 근데 이 중국도 이제 영토가 커지다 보니까 중국이 이사리안 때까지는 남북이 갈려 싸우는 상태였잖아요. 일본하고 싸우면서도 공산 세력하고 국민당 세력이 싸우는데, 국민당 세력이 지금 대만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과 통일하면요, 그 다음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일본도 때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는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면은 미국과 같이 일본은 개입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기분 나빠갖고 중국에서는 일본 자위대 해골 목을 치는 대도제를 지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치도록 가만 내버려 두면요, 물론 미국이 막아 나서겠지만 진짜로 미국이 손을 빼면 대만 금방 먹습니다. 그럼 그 다음 차례는 누구냐? 우리고, 그 다음 차례는 거의 동시에 일본입니다. 제가 동북공정을 꽤 많이 취재한 기자인데, 동북공정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본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일본이 더 세기 때문에 우한거리는 일본을 없애는 게 동북공정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대만 해협 문제에
일본은 개입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크게 잘못됐다.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할 때 우리는 미국하고 연합한 나라니까 미국이 출동하면 같이 출동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그리고 대만의 위기가 커지면은 산동반도 청도라는 데에 중국 해군의 북해함대가 있습니다. 북해함대는 우리하고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를 노리는 군대인데 그 함대가 서해를 지나서 대만 해협으로 지원 내려가면 그건 우리가 막아버려야 돼요. 싸워도 좋고 싸우지 않고 막 견제해서 못 가게 만들면 그건 대만 해협에서 중국군이 불리해지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대만을 먹으려고 하는 중국의 시도가 실패해서 중국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중국이 막 몇 개 나라로 쪼개진다. 또 중국이 남북국 시대로 쪼개진다. 같은 한족끼리도 쪼개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회가 오느냐? 남북 통일을 할 기회를 잡습니다. 중국이 거란이 세운 요나라, 그 다음에 여진이 세운 금나라, 그 다음에 나중에 멸망하지만 몽골이 세운 원나라한테 들이다 깨지고 있을 때, 송나라의 힘이 없을 때 고려가 가장 강성한 나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핵을 가진 북한을 없애고 남북 통일을 이끌고 다시 강한 나라가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은 미국과 같이 일본과 같이 중국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큰 대공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설사 우리가 중국에서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많다고 해서 친중으로 가다 보면 중국이 대만과 통일했을 때 우리는 무지하게 당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잠을 지어서 중국 해군을 견제하겠다고 한 거는 참 바르게 본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가 중국한테 쉐시하고 지낸다고 하니까 이건 또 모순입니다. 지금 중국, 대만 갈등에 개입하지 말자는 주장이 많은데 개입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소사군, 남중 7군 다음에 한사군이 됐고 그 다음에 중국이 통일되면 우리 항상 당했죠. 청나라 때, 원나라 때, 고구려 때 그걸 기억한다면은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는 뭐냐? 미국과 같이 그리고 일본과 같이 대만을 먹으려고 하는 중국을 상당히 견제해야 된다. 그 견제에 못 견뎌서 중국이 분열되면 우리는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인식을 가져야 할 타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긴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